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25년 내 암 관련 사망률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암을 조기에 예방해 관련 사망률을 줄이겠다는 건데 이에 항암 백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암 백신 시장 규모가 2027년이면 약 9조 3,0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항암 백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인데요.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항암 백신 개발에 착수했고 국내에서도 항암 백신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암 백신 개발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HLB 테라퓨틱스의 안기용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안기용 HLB 테라퓨틱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HLB 테라퓨틱스 어떤 회사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예, HLB 테라퓨틱스는 신약 개발과 백신 유통 및 콜드 체인 사업 두 개의 주요 축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우선 신약 개발을 위해서 미국에 두 개의 자회사를 두고 안과 질환 중에서 희귀 질환인 신경 영양성 각막염, 뉴로트라픽 케라토파시라고 하는 병이고요. 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안구건조증, 드라이 아이 디지즈를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악성 종양인 교모세포종, GBM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감, 폐렴구균 등의 백신 유통과 아울러 다양한 생물학적 의약품을 저온 유통하는 콜드체인 사업을 2021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2020년 6월에 설립되었고요. 네.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현재 임직원 수가 1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HLB가 최대 주주이고요. 네. HLB 그룹은 2021년 11월에 구 G3BNT를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사명을 바꾼 것이 현재의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귀에 이제 쏙쏙 박힙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어떤 회사구나라는 게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약 개발 그리고 콜드체인 시스템 두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의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 이력을 조금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기존에는 이랜드 그룹에서 이제 재무 분야 쪽에서 재무통으로 또 굉장히 유명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물론 네.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에 선봉에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접시 선택했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보다는 도전적인 것에 더 심취하는 DNA가 제 몸속에는 맞나 봐요. 바이오랑 딱 맞으시네요, 그러면. 학부 전공과는 동떨어진 경영대학원으로 제가 일본 유학을 선택을 했었고요. 문과생이셨군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벤처기업으로 전직을 했고 또 이랜드 그룹에서 근무할 때도 한국 최초 글로벌 넘버 원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에서 많은 도전을 이루어냈었습니다. CFO였죠. 저는 네. CFO의 영역을 넘어서서 COO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직을 선택을 하였고요. 정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분야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바이오 기업인 HLB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생소하시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선택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전적인 목표를 이루어냈었을 때의 그 쾌감과 환희 그런 거는 저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었죠. HLB가 갖고 있는 그 기업적인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지금 신약 개발에 굉장히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 어찌 보면 대표님의 성향과 굉장히 이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지금 HLB 테라퓨틱스 저희가 보면 기존에는 그 G3BNT
구전신이죠. 이제 M&A를 하면서 HLB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건데 백신 유통 사업에 진출을 조금 빠르게 하면서 국내 시장을 조금 선점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이 된 걸까요? 사실 G3BNT의 주 사업 부분은 네. 모터와 트랜스를 만드는 전자 사업이 주축이었었습니다. 네. 2018년 YS팜이라고 하는 백신 유통 회사를 인수하면서 백신 유통업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을 네.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 사업만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금적인 여력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성을 더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G3, 그 당시에 G3BNT는 개발하고 있는 안과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은 생물학적 의약품이었었어요. 네. 생물학적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그 백신 유통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종 전환 부분들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아마도 한국에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G3BNT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HLB 그룹이 인수하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백신 유통을 콜드체인 사업으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 콜드체인 시스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다라는 말이죠. 당시에 백신을 어렵게 구했는데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폐기하는 사례들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콜드체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는 사업적 영역, 저변을 좀 넓힐 수 있다는 것들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HLB 테라퓨틱스만의 그 노하우가 있다면 이 시스템에 어떤 노하우를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저희들의 정확한 업무 규칙이 있죠. SOP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뭔가요? SOP. 표준 업무 규칙입니다. 스탠다드 오브 프로시저 네. 약자인데요. 독자적인 거기에 따른 독자적인 운영 매뉴얼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컨팅정시 플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적절한 운송 차량만의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수의 좋은 차량을 유지를 시키고 있으면서 72시간 동안 온도가 변하지 않는 수송 용기,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분의 수송 용기와 여분의 차량까지도 상시 대기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표준 업무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뉴얼들이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죠. 이게 온도 유지도 중요하고 시간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혹시 모를 여분의 차량을 준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저희들은 수년간, 수십 년간 네. 팬데믹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었어요. 네, 맞아요. 더더군다나 mRNA 백신과 같이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네. 유통을 해야 되는 의약품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는 표준 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글로벌적인 기준이 있진 않았나 봐요. 개별적으로 이제 정립을 한 거군요. 적절한 온도를 유지를 하면서 유통을 해라. 라고 하는 것만 있는 거지. 어렵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의약품에 맞는 온도가 어디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저희들이 SOP를 알 수가 없었고요. 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었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정부 관리하에 처음부터 만들어냈던 부분들 저희들이 네. 그게 저희들의 노하우이자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콜드체인 사업의 방향, 그 저변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을 지나면서 코비드-19 백신의 판매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관련된 글로벌 시장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5.7% 이상의 성장을 이룰 거고 네. 2029년도에는 그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 시장 예, 규모가 이럴 거다. 상당하네요. 하나로 약 한 20조 원 되는 거죠. 네. 이런 데이터들을 시장 조사기관인 글로벌 데이터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화이자, 모더나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네. mRNA 백신을 많이 부각시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콜드체인 유통 사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일 거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2022년 7월에 생물학적 의약품에 관한 판매 관리 및 법률이 네. 강화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의약품은 반드시 콜드체인 인프라를 갖춘 회사에서 보관 및 유통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 규모가 점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일반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뭐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랬죠. 이런 감염병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콜드체인 시스템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좀 띄워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감을 하고 네. 더 열심히 콜드체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네.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HLB 테라피틱스가 HLB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됐어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네. HLB가 왜 G3BNT를 인수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네요. 네. G3BNT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을 위해서 미국에서 2개의 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자회사를 완벽하게 버추얼로 경영을 해요. 버추얼 경영이라고 버추얼 하면 경영이라고 어떤 하는 걸까요? 현지의 직원을 두지 않고 리모트로 한국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특히 임상 진행을 하면서 네. 임상 대행 기관 CRO, 그다음에 임상의들과의 협의, 네. 임상약 제조를 위한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한국에서 매너지먼트를 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조직을 미국에서 갖추고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의 비용은 곱하기 3배 이상이 아마 될 겁니다. 비용적인 부담이 커지는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굉장히 경제성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임직원들의 역량이 신약 개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95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회사에 유입시켰고 이 자금을 기반으로 임상 등의 신약 개발이라든지 콜드체인 사업으로의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대되는 시너지 부분이 결국은 신약 개발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HLB 그룹은 바이오 생태계라고 하는 HBS, HLB 바이오 에코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신약 개발과 관련된 비임상, 임상, 승인 후의 유통까지 전 프로세스에서 높은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룹에서의 이런 자원을 활용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콜드체인과 의약품 유통 노하우를 또 다르게 그룹에 전수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누리고 있답니다. 지금 HLB가 다양한 M&A를 통해서 바이오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 HLB 테라피틱스가 앞으로 하게 될 역할이 조금 더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맛보기로 이 신약 개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파이프라인들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신약 개발 기업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신약 개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병의 종류에 따라서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에는 좀 힘들지만 네. 가장 보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네. 질병에 대한 이해와 타겟 검증을 바탕으로 선도 물질, 후보 물질이죠. 네. 선도 물질을 개발하는 기초 탐색 및
연구개발 과정을 맨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이 보통 2에서 3년 정도. 와, 물질 걸리고요. 찾는 데만 2, 3년 걸리는 거군요. 그 다음으로는 네.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동물을 통해서 초기 안정성 시험을 하는 비임상 실험을 시행을 합니다. 네. 주로 양리, 독성, 약동학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이 역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스텝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단계인데요. 임상 1상, 페이지 1에서는 주로 신규 치료에 가장 적합한 방법 및 용량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임상 2상, 페이지 2에서는 약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이 임상 3상, 페이지 3인데요. 임상 2상에서 어느 정도의 약효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기존 치료제와의 비교 또는 대조, 거기다가 부작용까지 파악하게 되는 이런 임상 3상까지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그래서 신약 개발 초기부터 끝까지가 10년에서 약 15년의 기간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서부터 신약 개발까지 완성해가는 퍼센테이지가 3%밖에 되지 않는 네. 아주 어려운 산업이죠. 네, HLB 테라피틱스가 지금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 개발이 쉽지가 않다고 해요. 이게 국내 제약사들이 지금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신약 개발 자체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특히나 이 안구 건조증 개발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구 건조증, 네. 영어로는 드라이 아이 디지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안구 표면에 눈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인데요. 저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요인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병이 되고 그 증상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네. 현재 미국 FDA에서는 객관적인 징후, 사인즈라고 하고요. 네.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을 심텀즈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각각 1차 평가 지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네.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임상 설계 지침에도 유효성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 그 말은 뭐냐면 징후와 증상을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지 사실은 FDA도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기준이 없으면 이게 맞출 수가 있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빅 파마들은 3번, 4번 이상의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 증상의 차이를 고려해서 아예 FDA에서도 2번 이상의 임상 3상을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병이 발생하는 원인도 많고 네. 그 증상도 너무나 다양한데, 네. 규제기관에서도 그 효능을 입증하는 약이 이 정도의 효능이 있으면 안구 건조증 치료제야 라고 하는 규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유효성이라는 게 그거군요. 그래서 DD 신약 개발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보면 테라피틱스도 지금 임상 3상을 3번 진행했죠. 지금 4번째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절차인 거죠.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안과 질환인 이 안구 건조증은 네. 정말 신약 개발로서 신약을 성공받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저희들 역시 임상 3상을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의 재현성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니까 맞습니다. 그 긍정적인 효과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네 번째 임상 3상에서는 과거 임상 3상의 모든 데이터들의 분석을 더욱더 면밀히 하고 완벽한 프로토콜과 임상 통계 분석을 사전에 세팅을 해서 FDA로부터 허가를 받는 SPA, 스페셜 프로토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처음부터 FDA의 자문과 동의와 임상이 끝나고 나면 FDA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을 저희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임상 성공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실패 확률은 많이 낮아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게 임상 상상을 뭐 3번 좀 아쉽게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단순 숫자로 보면 안 되겠네요. 글로벌 빅파마들도 안구건조증 관련해서는 여러 번의 임상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그러면 언제쯤 저희가 이 신약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좀 중장기적인 목표이기는 한데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임상 기간, 그 이후의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의 안과 질환의 치료제는 네. 생물학적 의약품이기 때문에 장기 안정 테스트까지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은 신경 영양성 각막염 네. 이라고 하는 안과 질환에 더욱더 스피드를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각막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각막염 치료제 개발에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신경 영양성 각막염, 뉴로트로픽 케라토파시라고 하는 병인데요. 네. 저희들 안구에 있는 3차 신경 분포 장애로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어려운데요. 이 병이 발생을 하면 네. 각막 상피에 손상이 생기고요. 궤양도 발생을 하고 아. 천공, 구멍까지 생기고 심하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되는 희귀성 퇴행 질환입니다. 네. 희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시장 규모가 5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희귀 질환 치고는 규모가 꽤 큰데요. 꽤 큽니다. 네. 미국에서 비싼 약가로 탑5 안에 들 정도로 고가의 의약품이 지금 승인이 되어 있는데 네. 이태리의 돈페사가 2018년에 펄스틴 클래스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구구치트리 BNT에서는 사실 2016년도에 이 NK에 관련된 임상 3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구건조증 임상에 더욱 치중하기 위해서 중단 포기를 했었는데요. HLB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중간 결과 값이 아주 우수했던 네. 이 NK 임상을 FDA의 공고에 따라서 동시에 임상 3상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임상 3상은 미국에서 6개월 뒤 임상 3상은 유럽에서 네. 현재 임상 3상이 2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임상 모두 환자 인롤이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이 추후에 기간은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체 환자 수 모집이 각 임상별로 70명 정도인데요. 네. 저희들은 1년 정도면 환자 수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네.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은 내년 상반기, 네. 유럽은 내년 하반기에 탑 라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각막염과 관련해서 내년 정도에는 또 상반기, 하반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 저희 센터크에서도 응원하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의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암 정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항암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좀 붙고는 있는데요. 지금 HLB 테라피틱스도 암 정복에 도전장을 내미셨습니다. 지금 어떤 암에 대한 치료제 개발 중에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 암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 물질로 가지고 있는 뇌종양 치료제는 네. OKN007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신약인데요. 네. 타겟 적응증은 교모세포종 네. GBM입니다. GBM은 뇌조직에 존재하는 신경교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인데 네. 5년 내 평균 생존율이 7% 미만인 대표적인 악성 희귀 질환입니다. 생존율이 굉장히 낮네요. 예. 네. 미국 내에서도 환자 수가 2만 명에 있고요. 매년 12,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앵글로 색슨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60에서 70% 이상의 환자들이 재발하게 되는 대표적인 최악의 악성 종양이죠. 그러니까 생존율도 낮고 거기다가 재발 확률은 높고 정말 치료제가 너무나 필요한 분야긴 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에서는 테모달, 테모졸로마이드라고 하는 약과 베바시주맙,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이 치료제로 승인한 이후 14년 동안 아직까지 신약 허가가 없는 미충족 의료 수요, 언맨 니즈가 굉장히 강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게 미충족 의료 수요라는 게 그러니까 환자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공급해줄 수 있는 뭐 이게 치료제가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교모세포종이라는 게 뇌종양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악성인 암인 거예요. 생존율 낮고 그다음에 재발 가능성은 높고 암 치료제 자체가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분야의 신약 개발에 나서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인 OKN007은 네. 원래 2003년 정도에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뇌졸중을 타겟으로 하여 약 3,000명 정도의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2번이나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 물질 개발을 가지고 있는 OMRF, 오클라호마 메디칼 리서치 파운데이션에 다시 반환을 한 물질이었는데요. 네. 이 물질은 그 이후에 더 분석을 해봤더니 뇌졸중과 같은 혈관 장벽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종양 미세 환경, 투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네. 종양을 감싸고 있는 미세 환경을 조절을 해서 면역 항암 치료 효과를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네.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의 신생 혈관 생성과 성장을 억제하고 특히 혈액 뇌장벽, 네. BBB라고 하죠.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를 일시적으로 개방을 해주면서 약물 침투가 잘해주는 기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가장 적합한 타겟이 GBM이 아닐까. 이러한 결과를 따라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저희들이 라이센스 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병증이고 임상도 기간도 상당히 긴 그런 부분이었지만 베스트 인 클래스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상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 건가요? 저희들은 재발한 환자 57명을 네.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신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는 임상 1B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중간 결과 값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주 평가 변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인 6개월 이상의 생존율이 75.8%입니다. 이게 그 당시 어떤 수치인가요? 사실 75.8%라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높은 수치인가? 뭐 어떤 건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6개월 이상 생존율을 60%로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그 목표를 훨씬 넘어선 뛰어넘는 거네요. 수치였고요. 그 당시 평가 분석을 할 때 그 당시 1년 이상 생존율도 34%. 기존 데이터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암 관련된 치료제에서는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간값을 많이 이제 도출을 해내는데요. MOS라고 하는 네. 미디언 오버롤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많이 해내는데 저희들의 수치값은 9.3개월. 과거 테모졸로마이드 승인받아 있는 화학의약품 테모졸로마이드나 최근 문헌에 보고됐던 GBM 대상한 화학요법 임상보다 네. 저희들의 결과가 25% 이상 개선되었음을 저희들은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에 이제 승인받았던 약들보다 중간 생존값, 그러니까 이 약을 썼을 때 생존하는 기간이 더 길었다. 저희들은 25% 이상 더 길게 결과를 도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성이 유효성이 뛰어나다라는 뛰어나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규 GBM 환자들 일상에서는 생존 기간 MOS 값이 네. 25.5개월이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GBM 환자들의 과거 데이터상 평균 생존율은 약 15개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들의 일상에서는 25.5개월, 상당히 높은 저희들의 중간계약고 값을 도출을 했고요. 10개월이나 더 많은 거네요. 10개월이나 더 그 많은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 OKN007이 종양 미세 환경 조절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증해주는 중간 결과값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은 5년이 지나면 뭐 완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2017년에 이제 그 물질을 투여한 이후에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환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오클라호마 현지인데요. 2017년에 약을 투약한 이후에 아직도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 지역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종양의 미세 환경 조절 기능이 상당히 뛰어남을 한 번 더 보여주는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은 재발되셨던 분에게 투여를 했던 건가요? 이분은 신규로 판정받은 환자였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네요. 예, 재발 환자에 있어서도 최근에 완전 관회, complete response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완전 관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자료 보면 참 이 완전 관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일반 시청자들 굉장히 낯설거든요. 암 종양이 다 없어진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거의 완치에 가깝게 이제 암 종양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보면 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세인트 존스 암병원에서 2022년 6월 첫 투여를 받은 환자였는데요. 네. 재발성 환자였습니다. 투여 4개월 후부터 기준점 대비 종양 크기가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고요.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MRI 진단 결과 종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의로부터 완전 관해, 즉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 환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암은 우리 인류가 정말 극복하고자 하는 이게 타파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완전 관여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치료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언제쯤 이게 상용화 가능성을 좀 보고 계세요? 저희들의 GBM 치료제가 신약으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양 미세 환경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병용 임상제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BM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의학 기술로는 완치까지 이르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예후를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럼 생존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목표는 최대한 생존 기간을 늘려서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그 환자분들을 살게 해줘야 맞아요. 새로운 치료법을 처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파트너십, 그다음에 병용 공동 임상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서 더욱더 생존 중간값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의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혹시 라이센스 아웃하실 생각도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좀 이렇게 판매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현재 진행형인데요.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가장 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제대로 된 이런 신약 개발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LB가 그 선봉장에 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각막염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이게 항상 뭐 미국 기업들,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지금 각막염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HLB 테라퓨틱스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 독점 구조를 좀 깨실 생각이세요? 너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게 돈페 회사가 미국의 시장 규모를 잘 키워놨습니다. 판은 잘 깔아놨군요. 판은 잘 깔아놨죠. 기본적으로 8주 처치인데요. 4주 처치값이 미국에서 54,000불. 치료를 받기 위해서 8주 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는 10만 불 이상의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죠. 와. 그래서 의료 약가가 미국에서 탑5 안에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8주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8주만 추가를 받으면 해야 될 수도 있는 8주만 받으면 완치율이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신약 허가를 받을 때 그런 웨이트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약가가 너무 높은데요. 너무 높죠. 네. 이 병이 퇴행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치 방법이 없습니다. 심하면 돈이 없는 환자들은 눈꺼풀을 꿰매놔요. 그래서 깜빡거리지 않아야지 병증이 늦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게 겁니다. 실명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그런 그렇습니다. 수단을 쓰는 건가요? 아우,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는 약 10,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네. 10,000명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이 약을 처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태리 돈페 회사의 그 옥서베이트라고 하는 제품은 굉장히 사용 방법이 불편합니다. 일단 약가가 비싸고 사용 방법이 방법이 불편하다.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용을? 화합물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4주치가 드라이 아이스 박스로 배달이 되고요.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네. 한 번 오픈을 하면 6번 투여를 하는데 계속해서 냉장 보관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 환자들이 8주간 외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 사이모신 베타포는 네. 상온 저장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상온에서 저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4주 치료입니다. 치료 기간도 짧네요. 치료 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서베이트가 판을 잘 깔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상 3상 첫 번째 시도했을 때에 그 정도의 결과값만 낸다고 하면 저희들은 베스트 인 클래스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상을 끝내도록 회사의 모든 리소스를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가격적인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가가 사실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약가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상온 저장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집에만 매여 있지 않고 내가 밖에서도 이 약을 투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동에 뭐 좀 약간 편의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환자의 복용성은 환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고려 요소로 저희들은 그렇죠. 이해하고 있습니다. 8주 내리 집에서 그 관리 때문에 있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가가 낮고 상온 저장이 되고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그 8주의 치료의 기간이 필요한데 4주 정도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신약 허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 네. 시장 침투 속도가 아마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짚어주셨어요. 약가 그리고 상온 저장 그리고 치료의 짧은 기간. 각막염 치료제로 정말 이제 임상만 잘 진행이 된다면 뭐 시장 침투율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치료제 이야기들, 신약 이야기들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안구와 관련된 안구 건조증, 각막염, 그리고 교모세포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약 개발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에 또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신약 개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치료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저분자 화합물이나 펩타이드를 이용한 네.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첨단 의학 기술인 세포 치료제 또는 유전자 치료제 분야로도 저희들의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경영양성 강박염 네. GBM에 이어서 5개의 희귀 의약품을 개발 성공하여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단기 목표이고요. HLB 그룹의 미션인 휴먼 라이프 베러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도 워낙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 캐파를 확장하려면 또 다른 뭐 M&A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이 되는 건가요? 이미 그룹 내부에서는 네. 여러 가지 병증에 유효한 신약 후보 물질을 그리고 그 신약 후보 물질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상호 시너지 효과 또는 그룹 내부적인 라이센스인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안과 질환, 특히 신경영양성 강막염에서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서 그 돈으로 이런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의 신규 희귀의약품 개발을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씨앗을 잘 뿌려두셨으니까 이제 열매만 과육만 잘 수확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드는데요. 저희가 신약 개발할 때 이런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신약 개발에 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은 사실 무한의 경쟁 시장입니다. 네. 특히 신약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뭐 퍼스트, 베스트 상태였습니다만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축을 벌이면서 동일한 병증에 대해서 어느 사이에 또 네. 새로운 신약을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퍼스트, 베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새로운 신약이 허가가 되면은요. 대조군 환자들은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을 포기를 해버리거나 몰래 또 그 새롭게 허가받은 신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비싼 임상 비용 대서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은 특히 항암제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 결과와 그리고 그 결과값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네. 글로벌 신약 개발 회사들의 현황 파악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참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약 개발하면서 뭐 다양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어려움들 좀 겪고 계세요? 좀 체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아마 사회자님도 상상을 하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신약 개발의 특성상 장기간의 개발 과정이 소요가 되죠. 네. 그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자금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리소스가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거업을 완수하기까지에는 사실은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맞습니다. 돈은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소요되죠. 그런데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안고 가야 되는 분야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전략적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아직 한국 바이오 산업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부족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네. 우리는 바이오시밀러 분야만 지금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외롭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네. 어떻게든 전략적 결정을 해야 되죠. 그 전략적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시장과 투자자들과 컨센서스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제일 어려운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든 투자자들이든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직접 몸소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참 쉽지가 않죠.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개척자의 마인드로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대한민국 뭐 1호의 그런 신약 개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신약 개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요. 이게 뭐 자금적인 여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비용분만큼 중요한 게
속도 아닐까 싶어요. 앞서서도 이제 다른 경쟁사들의 그런 진행 상황도 면밀히 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개발 비용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외에 또 혹시 신약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자본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겠죠. 많은 돈을 일시에 쏟아부어서 네.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하면 그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이오 네. 벤처 기업이 네. 그런 호사를 누리는 거는 어불성설이겠죠. 네. 그러기에 사실은 신약 후보 물질을 선택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결국 처음부터 치밀한 신약 개발 전략을 세우고 개발을 진행을 해야지 그 속도를 높이고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뭐 이 암이라거나 어떤 병에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잘 뽑는 분석을 거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임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아. 약효를 검증해낼 것인가, 아. 그리고 임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처음부터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효만 좋은 신약 후보 물질, 이게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몰랐어요. 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효능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제반 여건들이 또 탄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요. 임상을 통해서 그 결과를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결과를 입증해내야 되는데 입증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처음부터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끝으로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대표님이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도 좋고요. 향후 이제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회사로 좀 거듭나고 싶다. 이런 포부를 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경제 포럼에서 네. 그 HLB 그룹의 진양곤 회장께서 리보세라닙의 NDA 제출과 관련한 소회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HLB의 신약 개발의 역사는 조롱과 비아냥의 역사였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사실 진 회장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 신약 개발하시면서 많은 비용, 시간을 써 오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 임직원들은 굉장히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또한 네.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롱과 비아냥을 받으면 저는 더욱 강렬하게 도전해보고 싶은 DNA가 막 몸에서 생성이 되나 봅니다. 네. 이러한 장점을, 저희 개인적인 장점을 잘 살려서 희귀 의약품 5개 출시, 이것이 저희들 HLB 테라퓨틱스의 비전인데요. 네. 꼭 달성해서 HLB 테라퓨틱스를 글로벌 빅파마 반열에 올려놓겠습니다.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저 끝으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HLB 워낙 이제 사랑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워낙 큰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시기도 하는데 임상과 관련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주주분들에게도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 호흡으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자본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앞으로 HLB 테라퓨틱스의 신약들이 치료제로 상용화돼서 쓰일 수 있는 날들을 저희 센토크에서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저희 센토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